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90년대 중반 인구정책을 출산 억제 중심에서 출산 장려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는 크게 인구자질 향상 정책 추진기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 인구자질 향상 정책이 추진되었던 1996년부터 2004년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인구의 자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삼은 신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구의 양적 측면에 주목해 왔다면 이제는 출생성비 불균형,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신인구 정책은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리라는 전제에 입각해서 수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인구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구조 변동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인구자질 향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성비 왜곡 문제를 시정하고 인공 임신 중절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제3차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인공 임신 중절은 가족계획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이 주요 출산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남아선호 가치관의 영향으로 성감별을 통해 태아가 여아로 확인되면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1995년 셋째 자녀의 출생 성비는 177.2였고 넷째 자녀의 출생 성비는 206.0에 이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의 경우 여아 100명이 태어날 때 남아는 206명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자연 출생 성비는 105 정도입니다. 이는 셋째나 넷째 자녀의 경우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여 태아가 여아로 확인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여성이 인공 임신 중절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딸만 둘 이상 있는 가정에서 임신을 했다가 다시 여아로 확인되면 인공 임신 중절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1987년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바 있었지만 당시까지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 임신 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홍보하고 집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와 조산사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인공임신 중절을 막기 위해 사법 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인공임신 중절을 예방하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그 결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사 자료를 보면 가임기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 중절 경험률이 낮아진 것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가임기 미혼 여성에 대한 통계가 없어 전체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미혼 여성의 성접촉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임기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 중절 경험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인공임신 중절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생성비 왜곡 문제를 시정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전체 출생성비는 2004년 108.2로 떨어졌고 셋째 자녀의 출생성비도 132.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셋째 자녀의 출생성비가 낮아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 중절 경험률이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모자보건 사업도 인구자질 향상 정책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모자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모유 수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뿐만 아니라 모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 및 미혼 여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과 인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인구자질 향상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인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재택근무제와 같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개발하고 취업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고령자의 취업과 인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령자 적합 직종 확대, 퇴직 후 감액임금 재고용제도 도입, 고령자 취업기간 내실화,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운영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고령층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 복지시설 정비 등의 대책도 함께 모색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고령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부 주도로 30여 년간 추진되어 온 가족계획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피임 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억제를 위해 제공되었던 인센티브, 예를 들어 공무원 학비 보조를 2명까지만 해준다든지 불임 수술을 받으면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족계획 사업은 이제 의미를 갖기 어려워졌고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출산율 하락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였으며 대응 또한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 인구자질 향상 정책 추진기를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 중 일부로 분류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시기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중단하는 등 출산 억제 관련 정책을 폐지하긴 했지만 이 시기 추진된 정책들이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은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출산 억제 정책 폐지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억제 정책 폐지 후 곧바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출산율 하락이라는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선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을 전환할 당시 정책 수립에 관여한 사람들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6에서 1.7명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인구 대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정도만 유지해도 심각한 인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래프는 한국 정부의 합계 출산율 전망치와 실측치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1990년대 후반 1.4에서 1.5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2년 이후에는 1.2 이하로까지 낮아졌습니다. 당초의 예측이 틀렸더라도 이에 빠르게 대처했다면 상황은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시기에 인구정책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구정책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인구 문제까지 충분히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인구정책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합계 출산율을 더욱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는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처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 실패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었던 인구자질 향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5년부터 추진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